우리 터키는 이제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 우리 터키의 독자 기술입니다. 새벽 3시 긴급 한라인으로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놀랍게도 터키 국방부 장관. 그가 찾는 상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한국 따위 필요 없다고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던 그 터키가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이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자존심 따윈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도움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홀랜드입니다. 영국 국방산업평가연구소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방산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 최악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터키의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였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입니다. 2007년 가을, 터키 정부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주력전차 알타이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터키는 미군의 M60 패튼과 독일제 레오파드 1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입품이었어요. 터키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자국 기술로 만든 전차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1차로 250대, 최종적으로는 1000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예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 위신을 걸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키에는 현대식 전차를 개발할 기술이 없었던 거죠. 특히 전차의 핵심인 포탑과 복합 장갑 기술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해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경쟁에 나선 나라들을 보면 정말 쟁쟁했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프랑스의 네치스, 이탈리아의 이베코,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의 현대로템까지 참여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신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였죠. 200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K2는 당시 세계 최신의 전차 중 하나였어요. 특히 화력 통제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앞세워 터키를 설득하려 했어요. 독일은 레오파드 2의 명성을, 프랑스는 르클레르의 혁신성을 내세웠죠. 이탈리아는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은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단순히 기술 지원이나 합작 생산을 제안한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포탑 설계, 복합 장갑 기술,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걸 터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당시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정말 미쳤나 봐. 핵심 기술을 그냥 넘겨준다니. 아마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일 거야.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기술을 받은 터키가 한국을 찰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한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동맹국과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2008년 3월,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터키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어요. 계약 규모만 해도 3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죠. 계약 내용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K2 흑표의 포탑 설계도, 복합 장갑 제조 기술, 화력 통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터키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심지어 기술자들을 터키에 파견해서 직접 교육시키기로도 약속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터키도 전차 강국 반열에 오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터키 국민들도 환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K2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한터 방산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축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너무 많은 걸 넘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복합 장갑 기술은 각 나라의 핵심 기밀인데 그걸 완전히 이전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터키로 건너가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했어요. 현대로템 본사에서도 터키 기술진들이 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터키 측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 했어요. 질문도 끝없이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렇게 열정적인 파트너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2009년 초 첫 번째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터키는 이 전차에 알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알타이 산맥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외형은 K2와 거의 비슷했지만 터키만의 특색도 있었습니다. 시제품 공개 행사에서 터키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터키 방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만큼은 한터 양국의 우정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줬고 터키는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관계였거든요. 제 경험상 방산 분야에서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특히 기술을 받는 쪽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몇 년 뒤 현실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2010년부터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측에서 오는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여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터키가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말이죠. 터키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직접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타이 프로젝트는 이제 터키의 순수 기술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고개 숙여가며 배우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터키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였을 뿐이다. 진짜 핵심 기술은 터키가 자체 개발했다. 이제 우리는 스승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터키 언론의 태도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하늘 높이 칭찬하던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2012년 이스탄불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터키가 알타이 전차를 자랑스럽게 전시했는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터키가 혼자 힘으로 개발한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전시 부스에서 터키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부분은 왜 빠져 있나요? 그건 초기 단계의 일시적인 협력이었어요. 지금은 100% 터키 기술입니다. 하지만 포탑이나 화력 통제 시스템은 명백히 한국 기술 아닌가요? 우리가 그걸 더 발전시켰죠. 이제는 원본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측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처음엔 일시적인 오해라며 상황을 낙관했어요. 하지만 터키의 태도가 계속 굳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현대로템의 한 임원이 제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배신감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도왔는데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고 돈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한국 언론도 격분했습니다. 터키의 배은망덕, 기술 도둑 등 돌린 파트너 같은 표현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졌죠. 저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터키의 행동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자주 국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어요.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터키만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했죠. 한국과의 협력을 인정하는 순간 자주 국방 논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계산이었어요. 한국의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는 것보다 자체 기술로 포장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게 더 유리했거든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터키산이라는 브랜드가 훨씬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술적 자신감이었습니다. 3년간 한국 기술을 흡수하면서 터키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립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하지만 저는 터키의 판단이 성급하다고 봤습니다. 전차 개발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한국도 K1 전차부터 시작해서 K2까지 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터키가 3년 만에 모든 걸 습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2013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터키는 아예 한국과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현대로템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터키 방산청 관계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초기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만든 알타이는 K2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발언이 나온 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계약 정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터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터키 총리였던 에르도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터키의 오만함에 경악했습니다. 기술을 나눠준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어요. 2014년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터키가 알타이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홍보 자료에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터키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개발한 것처럼 포장했어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제안서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K2의 핵심 기술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터키 방산업체 오토카르의 CEO는 아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알타이는 순수 터키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걸작이에요. 이 정도가 되니 한국 내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방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터키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터키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오만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기술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터키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터키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인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 MTU사는 알타이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하나로 결합된 파워팩은 전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터키는 처음부터 이 부분만큼은 독일에 의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어요. 터키의 인권 상황과 쿠르드족 탄압 문제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특히 2016년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한 유럽의 반발이 거세졌거든요. 독일 외무부의 공식 발표문을 직접 확인했는데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합니다. 터키의 현재 상황으로는 파워팩 수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소식이 터키에 전해지자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알타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파워팩 공급이 막힌 거니까요.
터키 국방부 장관 피크리 이식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터키도 자체적으로 파워팩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다시 자력 개발을 내세우는 터키였어요. 하지만 파워팩 개발이 그렇게 만만한 기술인지 의문이었죠. 터키는 즉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영 방산업체 BMC와 터키 엔진 공업사 투메이산이 공동으로 자체 파워팩 개발을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명은 국가 엔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투메이산의 CEO 메테 데미렐은 자신만만했습니다. 6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드리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파워팩 개발에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독일 MTU만 해도 8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나온 건 2017년 봄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던 일정은 이미 1년을 넘겼죠. 그리고 성능 테스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산 파워팩의 출력은 목표치의 7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1500마력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마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구성이었어요. 독일제 파워팩은 수천 시간 연속 운용이 가능한데 터키제는 100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도중 엔진이 과열로 멈춰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터키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한 테스트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는 실전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엔진이 먼저 항복해버려요. 변속기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차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일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후진 기어가 고장나서 앞으로만 갈 수 있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터키 기갑부대 사령관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차입니까? 고장난 트랙터만도 못하네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음도 엄청났습니다. 독일제 파워팩은 조용하게 작동하는데 터키제는 마치 건설 장비 같은 소음을 냈어요.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연료 효율성도 최악이었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독일제보다 2배 이상의 연료가 필요했어요. 작전 지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2017년 말 터키는 결국 파워팩 개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개발 기간이 어느새 2년으로 늘어났어요. 투메이산의 메테 데미렐은 이번엔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기술적 도전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터키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터키 장군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이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터키 정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자력 개발 정책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거든요. 터키 방산청장 이스마일 데미르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2018년 들어서도 터키산 파워팩의 성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같은 사양으로 만든 파워팩들의 성능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1200마력이 나오는데 어떤 건 800마력밖에 안 나왔습니다. 품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터키 기계공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엔진 기술 수준으로는 독일 수준의 파워팩 개발이 불가능하다. 최소 10년 이상의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터키 사회의 충격이 확산됐어요. 그동안 정부가 장담해온 자체 개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나 봐. 독일 없이는 안 되는 거였어. 한국이랑 계속 협력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국가가 손해보는 거 아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터키 군사 전문가 케말 아타티르크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타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파워팩인데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의미해집니다. 터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외 협력을 재검토해야 해요. 2019년 초 드디어 터키 내부에서 한국과의 재협력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요. 터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K2의 파워팩도 독일 제품을 바탕으로 했지만 한국이 상당히 개량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주 국방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이 알타이 전차의 양산 일정은 계속 연기됐습니다. 2018년 양산 예정이었는데 2020년으로 다시 2022년으로 미뤄졌어요.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파워팩 문제였죠. 터키 언론들도 슬슬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정부 편을 들던 매체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주 국방은 좋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터키의 자존심은 이해하지만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그들이 한국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터키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2019년 중반이 되자 터키 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파워팩 문제로 알타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7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터키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우리의 기술진들이 반드시 해결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터키 방산업계 내부 소식통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기술진들은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투메이산의 수석 엔지니어 아흐메트 오즈카는 동료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술로는 독일 수준의 파워팩을 만들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이 개량한 K2의 파워팩은 더욱 정교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벽을 느껴요. 이 발언이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BMC의 또 다른 엔지니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어야 했어요. 그들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K2 흑표는 정말 대단한 전차거든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위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자주 국방 정책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기술진들은 속으로만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9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나토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미국은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고 유럽 각국도 터키와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타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른 부품들의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화력 통제 시스템의 핵심 센서는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수출 허가를 보류한 겁니다. 터키 방산청장 이스마일 데미르는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센서, 통신장비, 심지어 특수강제까지 모든 걸 자체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무렵 터키 국민들도 슬슬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알타이 프로젝트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결과물은 없었거든요. 처음 35억 달러였던 예산이 어느새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터키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추궁했어요. 공화인민당의 엥긴 오즈코크 의원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세금 50억 달러를 써놓고 제대로 된 전차 한 대 못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능력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건가요? 집권당 의원들은 변명에 급급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어요.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알타이 프로젝트가 실패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터키군의 반응이었어요. 실제 사용자인 기갑부대 장병들은 알타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전차병은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알타이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드2가 훨씬 낫습니다. 알타이는 너무 자주 고장나고 정비도 복잡해요. 실전에서는 믿을 수 없는 무기죠. 기갑부대 지휘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 여단장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알타이의 가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10대 중 3대만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고서가 국방부에 올라가자 고위 관계자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터키를 강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알타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어요. 투메이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말 막막합니다. 예산도 줄고 기술적 돌파구도 보이지 않아요. 정부는 계속 압박하는데 우리로서는 답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터키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과거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오토카르의 베테랑 엔지니어 무라트 아이디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08년에 한국 기술자들이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깊이 있는 기술력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때 더 많이 배웠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조용히 속삭여질 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는 건 여전히 금기였거든요. 2020년 중반 터키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추진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전차 제조 경험이 있었고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서방과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의 기술 수준도 독일이나 한국에는 못 미쳤거든요. 터키 방산청의 한 관계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파워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렵 터키 언론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들이 알타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간지 자이크의 군사 전문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알타이는 이미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산형 하나 못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심지어 친정부 매체들도 우회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베르투르크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주 국방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국제 협력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키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진들은 한국과의 재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치적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체면 때문에 주저했어요.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가 워낙 강해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알타이의 양산 일정이 또다시 연기된 거예요. 이번에는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7년이나 늦어진 셈이었죠. 터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한 시민은 SNS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세금으로 언제까지 이런 장난을 할 건가요? 차라리 외국 전차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에 밀려 터키 정부도 슬슬 입장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말 드디어 터키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재접촉을 시도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어요. 터키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체면을 버리고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오게 됩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면서 터키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자력 개발을 고수한다고 했지만 실무진들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2022년 10월 터키 국정감사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알타이 프로젝트 예산을 집중 추궁했거든요. 이미 6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됐는데도 양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화인민당 국방위원 하산 아크구는 날카롭게 질타했어요. 15년째 개발하면서 국민 혈세 6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물이 뭡니까? 고장투성이 시제품 몇 대가 전부잖아요. 국방부 차관은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75%가 알타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터키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터키 방산청의 고위 관계자가 비밀리에 한국 대사관을 접촉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었고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터키 방산청 부청장 셀축 바이락타르가 한국 대사관 무관과 만났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만남이었죠. 바이락타르는 이렇게 운을 뗐다고 합니다. 과거 양국 간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협력을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 측도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무관은 이렇게 답했어요.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터키 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접촉 이후 몇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터키 측도 내부 조율이 필요했고 한국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중반 상황을 급변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국경에서 벌인 군사작전에서 알타이 전차가 실전 투입됐는데 참담한 결과를 보인 거예요. 투입된 알타이 4대 중 3대가 작전 도중 기계적 결함으로 행동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엔진 과열, 변속기 고장, 화력 통제 시스템 오작동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터키군 현지 지휘관은 긴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알타이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적과 교전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국방부에 올라가자 고위층이 발칵 뒤집혔어요. 15년 개발한 전차가 실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국가적 수치였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도 분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호통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국가 위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도 책임을 추궁당했어요. 대통령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노력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낭비할 거냐? 이 사건을 계기로 터키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만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023년 9월, 터키는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방산청 차관급 대표단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물론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극비 방문이었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건 방산청 기술 담당 차관 오메르 코카르였어요. 그는 과거 한국과의 협력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코카르는 한국 도착 즉시 현대로템을 방문했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죠.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현대로템 사장 윤영준이 직접 나서서 맞았어요.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카르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10년간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윤영준 사장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불가능해요. 코카르도 이를 예상했던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측은 터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후 몇 차례 더 비공개 만남이 이어졌어요. 터키 측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알타이 프로젝트의 실패가 계속되면서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2024년 초 드디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터키가 요청한 건 명확했어요. K2 흑표에 사용되는 파워팩을 알타이에 적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파워팩도 독일 MTU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독일이 터키에 직접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한국이 독일 엔진을 수입해서 자체 개발한 변속기와 결합한 뒤 터키에 공급하는 방안이었죠. 터키 측은 이 방안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코카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최대한 협력하겠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죠.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해요. 기술 이전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터키 측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과거와는 다른 자세였죠. 2024년 봄, 드디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비리에 진행됐어요. 양측 모두 조심스러워했거든요. 특히 터키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자력 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협력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한국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여름, 드디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로 말이죠. 터키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긴 줄다리기가 마침내 현실 쪽으로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2024년 8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시제품이 터키 사카리아 테스트 센터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10년 넘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 기술이 다시 터키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에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무척 궁금했거든요. 과연 한국 기술이 터키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테스트장에 도착한 알타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형은 여전히 터키가 자랑하는 알타이였지만 그 심장은 한국산이었거든요. 프라코어에서 제작한 파워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터키 측 테스트 팀장 무스타파 에르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미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한 터라 자신감이 부족했거든요.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은 자신만만했어요. 프라코어 수석 엔지니어 김대성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워팩은 K2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시동 및 기본 주행이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터키산 파워팩은 시동 걸리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산 파워팩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가더니 금세 정상 작동 상태에 들어갔어요. 소음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터키 테스트 팀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알타이가 맞나요? 소음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본 주행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가속 성능이 터키산 파워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0에서 32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이 8.2초였습니다. 터키산은 12초가 넘게 걸렸었거든요. 무스타파 테스트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같은 전차가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출력 테스트에서 한국산 파워팩의 진가가 드러났거든요. 최대 출력 측정에서 1500마력이 나왔습니다. 목표치를 정확히 달성한 거예요. 터키산은 1000마력도 안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출력의 일관성이었어요. 10번 연속 테스트를 해도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1495마력에서 1503마력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터키 기술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한 거죠? 김대성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성능을 낸 건 아닙니다. 2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예요. 내구성 테스트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연속 6시간 최대 출력으로 돌려도 온도 상승이 허용 범위 내에 머물렀어요. 터키산은 1시간만 돌려도 과열로 정지했었거든요. 테스트 3일째, 드디어 가장 까다로운 지형주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터키 테스트장의 험난한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경사 60도의 급경사 등반에서 한국산 파워팩의 위력이 발휘됐습니다.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에 참관단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나토 독일 대표단의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네요. 늪지대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변속기가 지형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부드럽게 빠져나왔습니다. 터키산은 늪에 빠져서 견인차로 끌어내야 했었는데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료 효율성이었습니다. 같은 코스를 주행하는데 터키산 파워팩보다 30% 적은 연료가 들었어요. 터키 기갑사령부에서 온 참관 장교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연료 효율이면 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겠어요. 테스트 5일째 화력 통제와 연계된 종합 성능 평가가 있었습니다. 주행 중 사격 정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산 파워팩을 단 알타이는 주행 중에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어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2000m 거리의 표적을 주행 중에 명중시키는 모습을 본 터키 포병 장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정지 상태 못지않은 정확도네요. 테스트 마지막 날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나토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였어요. 출력 1500마력 달성. 내구성 연속 12시간 작동 가능. 연료 효율 기존 대비 30% 향상. 소음 나토 기준 대비 40% 감소. 신뢰성 99.8% 가동률. 터키 테스트 팀장 무스타파 에르가는 감격에 겨운 표정이었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성능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터키 기술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일부 엔지니어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터키 기술진 아흐메트 야부즈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야 왜 K2가 세계 최고급 전차인지 알겠어요. 테스트 결과는 즉시 터키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직접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적용한 알타이의 성능이 기대 이상입니다. 즉시 양산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빨리 진행하세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터키 언론도 조심스럽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베르투르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국제 협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전차가 나왔네. 한국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2 흑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터키군 내부에서도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기갑부대 지휘관들은 이제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차가 나왔다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성공이 단순한 기술 이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터키의 절실함이 만난 결과였거든요. 김대성 박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경험이 쌓여야 완성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끝나고 한국 기술팀이 돌아갈 때 터키 기술진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무스타파 테스트 팀장은 김대성 박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터키도 진정한 전차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10년 전 배신의 쓰라림을 딛고 다시 만난 두 나라. 이번에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양산 단계에서도 이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말 터키 정부 내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결과가 워낙 좋았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민이 깊었어요. 자주 국방 정책의 상징이었던 알타이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술 의존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훌루시 아카르는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각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빨리 결정해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터키군 총참모장 메틴 귀락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작동하는 전차입니다. 이념이나 정치는 나중 문제예요. 하지만 에르도안의 측근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었어요. 정의개발당 대변인 오메르 첼리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존은 자주국방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런 갈등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시리아 국경에서 또다시 군사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터키군은 즉시 알타이 전차 투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터키산 파워팩을 단 알타이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전차들도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갑사령관 세라틴 사나는 국방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현재 상태로는 작전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단 시제품만이 실전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 보고를 받은 에르도안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2025년 1월 15일 터키 국방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국방부 대변인 탄주 투루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터키 정부는 알타이 전차의 양산형의 한국 프라코어사의 파워팩을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터키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10년 넘게 자력 개발을 주장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 기술 도입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야당에서는 즉시 비판이 쏟아졌어요. 공화인민당 대변인 파이크 웨즈투르크는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거면 왜 국민 세금을 낭비했나요? 하지만 군과 방산업계의 반응은 달랐어요. 실무진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오토카르 CEO 세르다르 괴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터키 언론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리예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실용주의가 이념보다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국제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식을 매우 주목 깊게 보도했어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터키의 알타이 프로젝트를 구원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한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파워팩 기술이 터키의 10년 숙제를 해결했다.
한국이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파워팩 강국으로 부상했다. 독일 언론의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슈피겔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독일이 정치적 이유로 포기한 터키 시장을 한국이 차지했다. 한국의 기술력이 독일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터키가 이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거였거든요. 한국 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방산업계는 환호했고 정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터키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어요. 현대로템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터키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성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터키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60%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어요. 한 터키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10년을 헛돌았네요.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댓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욕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시 찾아간 거네요. 부끄럽습니다. 터키군 장병들의 반응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 전차병은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믿을 만한 전차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이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키 정부는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2025년 2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사를 불러 만났어요. 에르도안은 한국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요. 한국 대사도 긍정적으로 응답했어요.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는 터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장관은 현대로템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이 방문에서 양국은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한 파워팩 공급을 넘어서 기술 개발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기쁩니다. 4월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500대분의 파워팩을 공급하는 계약이었어요. 규모만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계약식에서 터키 방산청장 이스마일 데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터키 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코어 사장 이상복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만큼 더욱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배신에 대해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술로 보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겠어요. 이런 성숙한 자세가 오히려 터키 측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터키 기술진들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어요. 투메이산 CEO 메테 데미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격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진정한 강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5월에는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첫 양산형 알타이가 롤아웃됐습니다. 터키 전역에서 온 언론들이 취재했어요. 롤아웃 행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직접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터키 방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터키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과거의 오해를 딛고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겠어요. 이 연설을 들으며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배신했던 그 터키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인정한 거였거든요. 터키 국민들도 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K-팝, 드라마를 넘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까지 생긴 거였습니다. 한 터키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으로 상대방을 감복시키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터키의 배신에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연마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터키를 다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차 제조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방산 강국으로 말이에요. 터키의 한국산 파워팩 채택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방산업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독일 레오파드 1을 도입하려 했는데 독일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인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어요. 한국의 K2 전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특히 터키 사례를 보니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한국 방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대로템은 K2의 유럽 수출형을 제안했어요.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특별 사양이었죠.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장 김태현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K2는 이미 유럽 기후에서 검증됐습니다. 터키에서의 성공이 그 증거예요. 폴란드 측은 특히 파워팩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성능 파워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베인 차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정치적 조건을 너무 많이 붙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정치적 조건은 없어요. 이런 한국의 실용적 접근법이 폴란드를 감동시켰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폴란드는 K2 180대 도입을 결정했어요. 계약 규모만 35억 달러였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이 알려지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차례로 한국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 야나 체르노호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전차의 성능이 독일 제품에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더 합리적입니다. 중동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사우디는 이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사우디 국방부 고문 칼리드 알 살만 왕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는 최고의 방산업체와만 협력합니다. 한국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사우디의 요구사항은 까다로웠어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팩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프라코어 연구소장 박성민 박사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중동 환경에서 10년 넘게 운용 경험을 쌓았습니다. 터키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고요. 사우디 측은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워팩의 모래 필터링 시스템과 고온 대응 능력에 감탄했어요. 칼리드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수준을 넘어섰네요.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사우디는 K2 사막형 200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40억 달러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보 수비안토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K2 실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요구사항은 상륙작전 능력이었어요. 한국은 K2의 도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 특별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현대로템 설계팀장 이준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K2는 4m 깊이까지 도하가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형에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측은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120대 도입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런 연쇄 수주 효과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했습니다.
특히 독일 방산업체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동안 독점하던 파워팩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독일 라인메탈의 한 관계자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경쟁자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독일 MTU도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지금까지 파워팩 분야의 절대 강자였는데 한국이 그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MTU 마케팅 디렉터 하일리히 밀러는 이렇게 토로했어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기술력에서도 독일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나토 방산평가단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파워팩 기술은 독일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일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걸 공식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신흥국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의 파워팩 기술 협력을 제안한 거예요. 그동안 기술을 가르쳐주던 입장에서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 지빌의 짐메를은 한국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양국이 파워팩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초에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키가 알타이 전차의 제3국 수출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을 공동 마케팅 파트너로 제안한 거예요. 터키 방산청장 이스마일 데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타이의 성공은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10년 전 한국을 배신했던 터키가 이제는 한국을 최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방산 강국이 됐네요. 터키가 다시 와서 협력하자고 하니 기분이 묘해요. 기술이 최고의 복수였네요. 해외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터키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도와줘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6년 파리 에어쇼에서 한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각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한국 제품을 보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독일이나 미국 부스에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몰려온 거였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전차를 사려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죠. 가격도 좋고 성능도 최고니까요. 유럽 바이어도 비슷했어요. 독일 제품은 너무 비싸고 조건도 까다로워요. 한국이 훨씬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터키 사례가 있었습니다. 터키에서의 성공이 한국 기술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가 된 거예요. 터키 주재 한국 대사 이상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에서의 경험이 한국 방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 측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협력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2026년 중반 한국은 드디어 세계 3대 전차 수출국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거예요. 독일을 제치고 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방산업계는 환호했습니다. 현대로템 사장 윤영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 기술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국방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특히 터키와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 상대방을 감복시키는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전차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표준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에는 터키의 배신과 한국의 관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등을 돌린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한국 없이도 할 수 있다며 배신했던 터키가 결국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은 묵묵히 응답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술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실력으로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터키의 오만은 한국의 실력 앞에서 무너졌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